1999년 세기말 스키장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잘 잤어요. 뒤돌아보니 멸치과장이 담배에 막불을 붙이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어제 일을 농담 삼아 할 수도 없고 겸연쩍은 표정도 지을 수 없었죠. 그냥 즐거운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주 푹 잤다고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죽을 맛이었지만 즐겁게 수다를 떨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자마자 스키 타러 간다는 은행팀의 왁자지껄한 분위기와는 달리 트라우마에 빠져 해롱거리는 우리 셋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천단인 깡다구가 우리를 가만 놔둘 리 없었죠. 너희들 어제 무슨 일 있었냐? 아침부터 왜 다들 썩은 인상이야? 아니에요. 일은 무슨. 다들 너무 푹 자서 몸이 찌뿌둥해서 그렇죠. 너희들 잘해. 노는데 너무 정신 팔지 말고 저쪽 사람들 챙기면서 해. 그리고 뺀질이 너 데리고 온 이유가 뭔지 알지? 분위기 알아서 책임져. 그 말은 즉 괜히 엉뚱한 행동으로 분위기 잡치지 말고 은행 직원들 분위기 맞추면서 신나게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반강제로 끌려온 우리들이었기에 미리 쐐기를 박는 깡다구였습니다. 특히나 막내인 뺀질이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확실히 해내야 했습니다. 아침을 끝내자마자 스키 탄다고 다들 정신이 없었죠. 다만 우리는 죽지 못해 아니 마지못해 억지 웃음까지 날리며 괜히 분위기 죽일까봐 그 흔한 표정 관리도 못한 채 마냥 웃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살짝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리프트 타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뒤쪽에서 혼자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저녁 때 대충 눈치 보고 짐 싸들고 모텔이나 다른 쪽으로 가면 끝이겠거니 했죠. 그때부터 잘만한 곳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여긴 일반 모텔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스키장 내 시설물들이고 스키장 밖으로 나가 모텔을 찾으려면 차를 몰고 한동안 나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스키장 메인 프런트에서 물어봐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메인 프런트 휴게실 겸 대기실이 올나잇 가능한 분위기였습니다. 24시간 열려있고 사람들 통행이 이루어지니까요. 무엇보다 조그만 편의점은 웬만하면 문을 안 닫는다고까지 하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야간에 밤늦게 나이트 돌아가고 하니 여긴 오픈해 놓는 모양이더군요. 나이트 새벽 4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긴 의자들이 사람 눕기에도 편하게 보였습니다. 진작에 여기서 보냈으면 됐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방을 옮기면 눈치 보이는 것도 이상하니 정 안 되면 차라리 이곳에서 밤을 보내는 편이 나을 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니 조금 시름을 덜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일행과 흩어졌습니다. 팀장님, 저기요. 언제 왔는지 뺀질이가 저를 부르더군요. 재밌냐? 은행 직원들은 뭐하고 있어? 이제 뭐 뿔뿔이 흩어져서 지들끼리 잘 놀아요. 그래, 깡다구는. 전 소장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아마도 정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 근데 너는 좀 괜찮아? 괜찮습니다. 우리 잠잘 곳 빠뒀어. 대충 설명하니 뺀질이도 수긍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괜히 방 옮겨서 눈치 보이는 것도 덜고. 그치, 그렇게 하자. 박둥이는 뭐해? 글쎄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요. 겁 많은 박둥이는 밤새 그 고생을 했고 마침 눈에 보이지 않으니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뺀질이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발견했습니다. 혼자 메인 프런트 대기실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은 새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내면 되겠네요. 뺀질이의 말에 저도 동참하며 그게 제일 낫겠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녁 때 여기로 모였다가 새벽에 날 밝으면 들어가면 되잖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야. 과장님, 전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기야 저도 박둥이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답답했습니다. 어제 저녁 일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고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범주의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 셋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병신 취급받을 게 뻔했고 아무리 셋이 다자고짜 맞춘 듯 두겨도 씨알이나 먹힐 이야기겠습니까? 셋이 처녀 귀신한테 밤새 시달렸다고 21세기에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어디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입니까? 과학이 만연한 시대고 귀신은 그냥 동화 속, 아니 사람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산물이 아닙니까?
솔직히 귀신을 제대로 봤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제 겪었던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개가 저어집니다. 우리 셋이 집단 트라우마 상태에서 헛것을 보고 그리 행동했던 걸까요? 소설 쓰고 자빠졌네 하더라도 반박할 증거가 없으니 말입니다. 시발, 너도 그 방에 들어가서 밤 한번 보내봐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조차 웃기는 소리기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이지 솔가말 깡다구 한번 데리고 오늘 밤 한 번 더 지내볼까 하는 당찬 의욕까지 생기더군요. 하지만 그건 생각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당시 우리 셋의 화두는 온리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전 이 스키장 출발할 때부터 겪었던 불가사의한 상황에 대해 거침없이 뱉어냈습니다. 버스의 이상한 좌석부터 버스에 있는 묘한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한참 제 이야기를 듣던 뺀지리가 확 쪼개면서 저를 봅니다. 그러면 그 버스에 있는 귀신이 우리 방까지 따라온 거야? 나도 모르겠다. 그게 그건지 내가 뭐에 홀렸는지. 솔직히 뺀지리와 박둥이도 제가 조금 신기가 있고 점도 잘 보고 꿈 해몽도 잘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끔찍했던 그것과 조호했던 이야기 몇 개를 간추려 들려주었습니다. 녀석들은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도 어제 일이 생생히 머릿속에 그려지는 터라 믿을지 안 믿을지 연신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너 귀신 볼 수 있는 거야? 왜 너 주위에 그런 일이 꼬이는 건데? 내가 그걸 알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겠냐? 다 필요 없고요. 깡다구 사장님이 뭐라 해도 난 죽어도 그 방에는 안 돌아갑니다. 박둥이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깡다구 생각도 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 초치면 깡다구 체면이 뭐가 되겠어? 사장 있을 때는 모른 척하고 분위기 접지는 말아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 쓰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방에 있는 그것이 만약 버스에서 우리를 따라왔다면 우리가 가는 곳으로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둥이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자고 난리 아닌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어제 그 귀신에게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우리 쫓아온 걸까요? 왜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보면 한 맺혀서 복수하거나 그러던데 우리가 그 애한테 무슨 죄 진 거 있냐? 살 떨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그 상황이 아직 못 믿을 판인데 달리 생각나는 것도 없고 분명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니까. 원인이 뺀지리의 그 원인이라는 말이 앞으로 다가올 파국의 전초전이란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단지 그렇게 던져진 한마디에 우리 셋은 공포감보다 더 무서운 호기심이 심하게 발동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때론 호기심이 한순간의 공포감을 극복하는 데는 더 없는 묘약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 감칠맛 나는 묘약에 우리 셋은 곧바로 심취하게 되었죠. 별별 의견이 다 쏟아졌습니다. 셋이 곧 소설 속의 멋진 추리 탐정이 된 겁니다. 각자의 의견이 쏟아지고 조합되고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몸으로 뛰고 말입니다. 갑자기 방향성이 제로였던 가슴 속에서 뭔가 팍 하고 치고 나옵니다. 그 존재에 대한 거부감보다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사고가 공포감보다 두려움보다 더 팽배해지는 거였죠. 여러 가지 결과물이 쏟아졌고 하나하나 탐정의 예리한 눈길로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당시 한두 시간은 꼼짝 않고 떠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연히 우리 셋의 탐정놀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몰고 올지 미처 예상치 못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스키장 MT를 왔고 즐겁게 떠들고 놀아도 배 아픈 시점에서 시발 뭐 같은 연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더군요. 어제 그렇게 무서워서 똥오줌 찌린 것들이 날 밝으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 혼자 뛰어다니는 형국입니다. 헌데 조금 전까지 무섭다고 지랄 발광을 해대던 박둥이까지 동조 비슷하게 나오더군요. 그래, 너도 햇빛이 쨍쨍하니 두려움은 없다 이건가 싶었습니다. 우리 셋은 가장 먼저 의심이 가는 버스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 버스 말이죠. 어쩌면 이 버스야말로 진실의 핵심일 수도 있고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이 버스에 사고 난 원령이 붙어 있다가 우리를 따라왔다. 하지만 따라올 이유가 마땅히 없는 상태고
한 가지 있다면 버스에 있는 그 존재를 인식한 저 때문에 저를 따라왔다고 뺀지리와 박둥이 과장은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추측이 없을 듯했고. 두 번째, 무언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한 버스 기사 아저씨와 그 사모님.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모종의 어떤 사실을 파헤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버스 좌석에서 저를 흠칫하게 만들었던 빨간 점퍼 아줌마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기에 그 빨간 점퍼 아줌마와 조우해 보는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창 몰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토로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찍힌 번호는 깡다구 사장이었습니다. 아, 시발 또 무슨 일이야. 우리가 여기 죽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건가? 귀찮은 놈일세 라고 생각했죠. 한숨 한번 쉬고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환하게 떠들자 박둥이 과장이랑 뺀지리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게 바라봅니다. 전화기 폴더를 탁 덮은 저는 회심의 미소가 절로 입가에 걸려졌습니다. 깡다구 사장이랑 전 소장이 스키장에서 리프트 타다가 전 소장이 일전에 한번 일을 성사시켰던 건축회사 사장과 만났는데 그분과 함께 잠시 스키장 밖으로 나간답니다. 물론 깡다구 사장도 동행하고 말이죠. 호길이 길어지면 오늘 저녁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은행팀 잘 챙기고 재밌게 놀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최고의 방해꾼이 스스로 사라져주는 것이었죠. 녀석 신경 안 쓰고 올프리 자유 방황권을 획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방해꾼이 즉석에서 제거된 이상 우리의 앞길을 막을 자는 없는 겁니다. 은행팀들은 그냥 내비둬도 저들끼리 잘 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끼어들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함에 있어 한치의 방해도 없는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눈치 보며 그 방에 갈 필요도 없어진 거니까. 우리의 용기는 하늘을 찌르고 설령 천년 묵은 처녀 귀신이 눈앞에 솟아날지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팍 터지니 담배가 절로 땡기네요. 모두 대기실에서 나와 담배 일발 장전해 주시고 깊이 땡깁니다. 담배 맛이 정말 고소하더군요. 한 손에 움켜쥔 따뜻한 캔커피 한 모금 홀짝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놈의 처녀 귀신만 없다면 말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는 풀이다. 어떻게 할래? 도전해 볼래? 아니면 그냥 죽치고 여기서 놀래? 그냥 무시하고 놀까요? 박둥이 과장은 아직도 민감인가 갈등 중인 것 같습니다. 그때 터진 뺀지리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박둥이 과장님, 그게 버스에서 방으로 왔는데 정말 우리 따라왔다면 진짜 우리 집에도 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써봐라. 정리 좀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한 뒤 셋의 머리는 다시 맞대어지고 의견이 속출합니다. 첫 번째, 버스에 관한 어떠한 숨겨진 진실을 알자. 즉 버스를 직접 일일이 검색해보자. 두 번째, 버스 기사와 그 사모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을 어떻게든 유도해내자. 세 번째, 빨간 점퍼 아줌마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해보자. 네 번째, 우리 방에서 일어난 사건의 행적을 파악하고 정리하자. 일단 네 가지 안건이 돌출되었고 하나하나 몸소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기에 일단 스키장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는 것 같은 기분이 엄청 들었습니다. 막 우리가 머무는 콘도를 지나갈 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잠시 방에 들러서 필수적으로 챙길 것 좀 챙기자. 이제 못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라고 제가 말하자. 전 괜찮습니다. 저 필요한 거 시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박둥이 과장이 슬쩍 꼬리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뺀지리가 치고 들어옵니다. 과장님, 세면도구랑 면도기 이런 것도 챙겨 나와야죠. 오늘 대기실에서 보낼 생각이면. 그럴까? 대낮에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다리를 떨리게 만들더군요. 다들 한 손에 언제 꼽아들었는지 담배 한 대씩 물려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우리는 어느덧 눈앞에 선 현관문을 쳐다보고 섰습니다. 마치 호수 수면같이 은빛으로 빛나는 호실 번호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212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밀어넣고 돌리니 달칵 하는 경쾌한 소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한숨 한번 내쉬고 손잡이를 비틉니다. 지금은 거의 낮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문이 열리자 얼굴 위로 무언가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공기가 바람처럼 얼굴을 확 밀어붙였습니다.
방 안에서 한 줄기 불어나온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조차 온몸에 닭살이 솟아나게 하더군요. 방 안에서 웬 바람 하고 셋이 동시에 기겁하며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내 바람에 심하게 펄럭이는 창문의 커튼을 보며 피식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나왔고 현관문과 창문이 마주보고 있었기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복도 쪽으로 빠지면서 바람이 일듯 분 것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모든 상황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어제의 흔적이 고스란히 눈에 밟히는 터라 긴장감만은 여실했습니다. 다들 두 눈은 화장실 문에 쏠렸고 다행히 화장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기 싫고 또 무서운 화장실이 여기일 겁니다. 그때였죠. 뺀질이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녀석이 갑자기 내뱉은 한마디에 또 한 번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침에 나갈 때 제 생각에 화장실 문 열어놓고 나가지 않았나요? 화장실 안 잠기도록 뚱이 과장 배낭으로 눌러놨던 것 같은데 정말 탐정이라도 된 듯 날카로운 뺀질이의 지적이었습니다. 순간 우리 셋은 온몸이 석상마냥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죠.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오늘 아침 우리가 행동했던 하나하나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뚱이 과장이 창문을 활짝 열었고 지금 안 닫았으니 창문은 패스. 근데 역시 화장실 문은 제가 활짝 열어두고 잠기지 않도록 뚱이 배낭으로 눌러놨었죠. 뚱아, 너 배낭 내가 치웠냐? 무슨 소리세요? 전 배낭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럼 배낭은? 뚱이 배낭은 우리 짐이 있던 창문 바로 아래쪽 벽에 이쁜 모양새로 우리 짐과 나란히 벽에 살짝 기대어 있는 겁니다. 화장실 문에서 언제 창문 밑으로 이동해 있었을까? 그럼 누가 옮겼나? 그 말이 끝나도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대낮인데도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덥다는 것을 금방 느낄 정도였죠. 더군다나 방바닥을 딛고 선 발이 뜨끈뜨끈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뚱아, 보일러 봐라. 입구 쪽에 서 있던 뚱이 과장이 재빨리 보일러를 확인했습니다. 보일러를 완전 만땅에 놓고 그냥 나갔더군요. 이것 봐라. 우리가 어제 심하게 겪었던 고초를 보여줬던 이불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고 반듯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긴장감이 완전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뭔가 믿기 힘들 정도로 방이 깨끗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이건 마치 누군가가 청소한 것처럼 말입니다. 청소, 뺀지라, 휴지통, 각종 과자 봉지, 탄산음료 캔, 페트병으로 가득 찼던 휴지통이 말끔히 비워져 있습니다. 왜 비워져 있을까 다시 한번 방안을 휘둘러 봤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정리. 이건 사람의 손을 탄 것이 확실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불의 정돈 상태며 비워진 쓰레기통, 누군가 청소한 사실이 여실했습니다. 여기도 아침에 청소해주나? 호텔처럼 말이다. 그런가 본데요. 누가 청소한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짐이 있는데 알리지도 않고 그냥 청소 막 하나 보네. 아니, 스키장 콘도에 무슨 청소하러 다 옵니까? 이상하네. 진짜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청소한 건지 확인할 겨를도 없습니다. 여긴 단순한 콘도인데 고급 모텔이나 호텔급 청소 시스템이 있겠나 하는 의심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단지 빨리 이 소기의 목적만 챙기고 나가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애써 다들 누가 와서 분명 청소해 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무슨 콘도에 청소를 다 하러 온답니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깊이 생각할 틈은 없었습니다. 빨리 볼일 보고 챙길 것 챙기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긴장감이 와르르 무너지자 금세 밝은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재빨리 각자 배낭에 붙어 앉은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잽싸게 챙겼습니다. 저는 활동하기 편하게 허리색에 정말 필요한 도구들과 손목염주, 목걸이, 반야심경 카세트 테이프 등을 챙겨서 허리에 둘러 찼습니다. 뺀지리와 뚱이도 필수품만 작은 가방에 딱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길에 각자 자기 짐 정리해서 창문 및 벽에 가지런히 세워두고 창문은 확실히 잠그고 잠금 장치까지 했습니다. 화장실 문도 정확히 잠겨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제가 TV 위에 얹혀있던 리모컨을 가지고 와서 화장실 문 밑부분에 비스듬히 세워두었습니다. 혹시 화장실 문이 열리게 되면 리모컨이 넘어지도록 말이죠. 왜 이런 황당한 트랩을 설치했나 하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가 그러고 있는 꼴을 두 눈 퍼렇게 뜨고 쳐다보는 뺀지리와 뚱이도 당연하다는 듯하는 터였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후다닥 겁나 빨리 방 안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콘도 정문 입구를 벗어나서야 겨우 한숨 한 번 내쉬고 다들 누구랄 것도 없이 담배 한 대씩 물었습니다. 천천히 태우며 스키장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주위는 온통 눈밭이고 세상은 순백색 같은 새하얀 천국이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암흑천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타고 온 버스를 전면에 두고 섰습니다. 가장 먼저 운전석 자리가 보였습니다. 물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 녀석들을 이끌고 각 발통 윗부분에 흔적이 남아있는 팥죽 같은 자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미 눈밭 위를 달렸기에 흙탕물이 심하게 튀었지만 그 위쪽으로 여실히 눈에 들어오는 바짝 말라 붙은 팥죽 자국이 보였습니다. 여기 내 발통마다 팥죽 같은 거 뿌렸지. 여기 묻어있는 거 봐. 물론 먼 길 떠나면서 사고 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그렇지. 이거 아무래도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는 버스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들 그 장면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운전석 앞에 붙어있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핑계야 물건 잊어버린 게 있어서 찾아봐야 한다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차 열쇠 가지고 간다고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행히 점심시간대라 사람들 다 내려와 있다고 하니 금방 오겠답니다. 일단 사모는 불러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뭐라고 우문대야 할지. 우리 버스에 붙어있는 귀신 때문에 혼쭐이 났다고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조차 한심한 생각도 들어서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는데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사모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재빨리 동작을 멈추고 사모를 반깁니다. 먼저 바쁘신데 죄송하다고 말한 후 잊어버린 물건이 있어 찾아봐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사모는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모양입니다. 하기사 좁은 버스 안에서 물건을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버스에 올라 힐끔힐끔거리며 물건을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곳저곳 뒤져보며 열심히 신용을 했습니다. 뭐죠? 잃어버리신 물건이 작은 반지 같은 건데요. 이거 한참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찾고 있을 테니 식사하고 오세요. 저희가 찾으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사모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럼 식사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 말을 한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사모 쪽에서 말을 유도해내야 하는데 사모가 가고 난 뒤 우리는 일단 가장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 있었고 그 빨간 점퍼 아줌마가 이쪽 좌석에 이렇게 내가 저쪽을 쳐다보는데 그 유리창에 저는 당시 상황을 세심하게 설명하며 믿기 힘든 그때의 경황을 설명했습니다. 뺀질이는 문제의 자리를 일일이 확인해보며 뒤적거립니다. 의자 밑이며 창문 틈이고 여튼 혼자 무언가 열심히 움직이더군요. 사실 벌건 대낮이라 아무런 걱정도 없었고 말입니다. 박둥이는 운전석 근처에서 혼자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대머리 아저씨와 흰 점퍼 아줌마가 앉아있던 옆자리, 즉 빨간 점퍼 아줌마 자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자리 뒤쪽에 보면 그물망처럼 부착되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신문이나 잡지 끼워두거나 음료수 캔 등 쓰레기 같은 거 살짝 장박아 두는 곳이요. 그곳에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보니 작은 가방이 들어있더군요. 이건 모르고 여기 두고 내린 건가 보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꺼내보고 싶었지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댈 수는 없다라는 도덕적 관념에 포기했습니다. 이거 부적들이 심하게 많네요. 제가 박둥이 과장 쪽으로 가서 보니 역시 이상하게 부적이나 다른 종교적 물품들이 거의 널려 있다시피 했습니다. 기어봉의 염주는 기본이고 가시방 앞부분에 세워져 있는 여러가지 물건들과 전면 유리창 위쪽에 붙여놓은 부적 2개가 보였습니다. 의자 방석도 그 비슷한 만자 문양이고 의자 뒷부분에도 부적이 붙어있고 완전 도배해 놨다시피 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이곳저곳 살펴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있을리 만무하겠죠. 이런 곳에서 뭔가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이겠죠. 괜한 호승심에 이끌려 움직이기는 했지만 답답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휘둘러봐도 그 어떤 증상이나 단서가 나올 리가 없었죠. 여기 더 있으면 뭐해. 전화나 하자. 사모한테 어떻게든 물어봐야 하는데 말이죠. 그게 좀 그렇네. 여기 다들 놀러왔지. 안 그래? 괜한 질문하면 우릴 뭐라 생각하겠어. 제가 말하자 다들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출발은 의욕이 충만했지만 더 이상 진도가 나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할 수 없이 전화 때리고 열쇠 넘기고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못했죠. 마침 은행팀에서 같이 점심 먹자고 우리 찾는 전화까지 왔습니다. 점심 후 또 스키 타러 갑니다. 정말 질리지도 않나 하루 종일 스키 타고 있네요. 은행팀의 체력에 감탄을 보내며 우리도 분위기 맞춰 줄 겸 일단 함께 놀아줍니다. 모처럼 기분도 내고 하니 벌써 오후가 후딱 지나가 버리네요. 대충 저녁 끝내고 나서 커피숍에 모여 수다 떨다 보니 시간이 더 잘 갑니다. 남자들끼리 모여 술 한잔, 이야기 당연히 나오네요. 여자들 피곤하다고 쉬러 간다고 하니 우리끼리 맥주 한잔하러 가자고 합니다. 물론 거절할 이유도 없고 여긴 맥주 한잔 걸칠 만한 호프집이 없습니다. 대부분 나이트 비슷한 춤추고 노는 곳이었고 우리 남자들은 좀 숙맥들이라 그런 요사스러운 분위기와는 맞지 않아요. 특히 이때는 스키장 끝물이라 손님들이 대부분 아저씨와 아주머니들만 가득했죠. 미끈한 아가씨는 눈 씻고 찾아봐야 겨우 한두 명 눈에 띄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다들 임자 있어서 옆에 놈 하나씩 차고 다니는 터라. 조금 점잖게 노는 게 우리 스타일이라 할 수 없이 맥주와 안주거리 잔뜩 사들고 결국 방으로 갔습니다. 물론 저희 방이 아니고 은행팀 방으로, 솔직히 저희 방보다 훨씬 넓은 방이었거든요. 그러나 다 들어가려면 은행팀 방이 조금 더 편하죠. 그거에는 아무런 이의도 없어서 우리는 다행이다 싶었죠. 여튼 이놈들은 그동안 술 못 먹어 죽은 귀신 들렸나 엄청 먹어댑니다. 안주도 심심한 오징어포가 대부분인데도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머릿속은 온통 아래층, 그러니까 212호에 쏠려 있었습니다. 점점 창밖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잠식되어 갔고 덩달아 박둥이의 안면도 슬슬 일그러져 갔죠. 이 친구들 정말 피곤하지도 않나. 종일 스키 탄다고 육체적 노동을 과하게 했을 텐데 맥주는 끊임없이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역시 몸이 피곤하긴 피곤한 모양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드디어 서서히 한두 명씩 방바닥에 쓰러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홍만 과장은 그 큰 덩치로 아랫목에 완전히 뻗어 있었고 멸치 과장은 아직도 캔맥주 올짝이고 박둥이도 거나하게 취했고 그나마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하고 뺀질이 뿐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에 놀란 저와 뺀질이는 화들짝 놀라 상체를 일으켰죠. 멸치 과장이 문을 열자 얼굴을 빼꼼 들이민 것은 배준마였습니다. 배준마는 고개를 들이밀고 우리 쪽을 쳐다보더니 뺀질이를 보며 말합니다. 어제 제가 드린 감기약 남으셨어요. 뺀질이의 인상이 오만상 구겨졌음을 전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몸이 아파서 뺀질이가 배준마에게 받아온 그 약은 아래층 212호에 고이 모셔져 있을 터였습니다. 초롱양이 몸살 기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비약으로 챙겨왔던 그 약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놀란 뺀질이가 그냥 다 먹었다고 했으면 됐을 것을 짓다는 엉겁결에 대답한다고 하는 말이 아래층 저희 방에 있는데 용감하게 방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의 말 뱉어놓고 아차 싶었겠죠. 녀석의 얼굴은 오만상 구겨지면서 자신이 뱉은 말에 아마도 평생 들어 가장 후회했을 상황으로 남았을 겁니다. 심각하게 구겨진 인상을 쓰며 엉거주춤 일어서는 녀석은 갑자기 저를 확 돌아보았습니다. 녀석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내는 구원의 눈길을 말입니다. 물동에 엎질러 놓고 주워 담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박둥이도 언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티 없이 맑고 고운 눈동자로 사형장에 끌려 들어가는 애처로운 중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은 그 어떤 단어도 머릿속에 맴돌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마주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이었죠. 정말 그 상태로 수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이 녀석을 뺀질거린다고 뺀질이라 붙여쓴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눈치코치 단수가 100단이 넘는 영악한 녀석이란 걸 순간적으로 간과하고 있었죠. 바로 들립니다. 짱통을 확 굴리는 소리가 말입니다. 그거요. 팀장님 드렸잖아요. 팀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이놈 봐라. 그걸 나한테 떠넘기네. 지만 살면 된다는 극악무도한 놈이네. 귀신 앞에서는 위아래도 없다 이거네. 지금 이 시간에 헬게이트로 직행하라는 건가? 나 혼자 긴 생머리 휘날리면서 혼자 공중에 떠다니는 처녀 귀신 머리통이 날아다니는 곳에 저만 그런 곳에 들어간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죠.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못 가죠.
그런 헬게이트 속은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 내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 같은데 이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그냥 막 튀어나오더군요. 그것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말입니다. 이건 정말 연기 대상감입니다. 뺀질이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눈에 보였습니다. 어제의 우군이 오늘은 적. 분명 둘 중 하나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으며 마지막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일절 자비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 녀석의 안면이 염라대왕보다 더 지독하게 보였습니다. 글쎄요. 분명히 어제 팀장님 드렸잖아요. 팀장님이 받아서 드시고 챙겨 넣지 않았어요. 다시 맞받아쳤다. 그거지? 이왕 이렇게 된 바야 나 혼자 당할까 보냐? 그래, 다시 너한테 줬잖아. 네가 그걸 가방 안에 넣지 않았어. 물론 둘 다 당시 그 약봉지가 TV 선반 아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무심하게 서로 뻔한 거짓말을 나불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느꼈습니다. 당시 약간은 제가 표정을 살짝 굳혔습니다. 이는 무언의 압박감을 살포시 날려주는 동시에 너 혼자 죽어라는 강한 암시였죠. 서로 거짓말인 걸 알고 있기에 짬밥으로 밀어붙여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짬밥만 한 게 어디 있나요? 효과는 역시 확실하지요. 그러나 이 녀석이 더는 엉겨붙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는지 이번에는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더군요. 같이 가서 찾아봅시다. 후딱 갔다 옵시다. 녀석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저 구원의 손길을 저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뺀지리의 그 애처로운 눈빛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그냥 내가 가서 후딱 찾아드리고 와. 이 말만 한다면 상황이 정리되는 시점인데요. 차마 녀석의 얼굴을 정면으로 맞대고 쏴붙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진작 이렇게 나왔다면 된 것을 은근슬쩍 장돌 굴려서 저한테 떠넘기려는 것이 괘씸했지만 뭐 저도 거짓말했으니 피차 일반인가요. 그래, 전생에 사람 목숨 한 번 구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모릅니다. 내 비록 이제 이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사람 목숨 한 번 구한 것이 후일 큰 공덕이 되리라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둘이 아무 말 없이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축생마냥 처량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둘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귀신이라도 매일 얼굴 내비치겠냐? 이 생각이었죠. 지금은 아무 일 없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배준마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요즘 세상의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어제 본 것은 다 헛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음침한 소름이 쭉 올라오는 어둠이 방 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순간 머리털이 수직으로 곧게 서는 것이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알 수 없을 겁니다. 살 떨리는 한기가 똥코에서 머리털까지 수직으로 쫙 훑고 지나가는 그 느낌, 정말 대단하더군요. 손가락을 더듬어 제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확 켜지자 보일러를 끄고 나갔던 터라 한기가 확 느껴집니다. 재빨리 TV 선반 쪽으로 달리다시피 다가갔죠. 소기의 목적인 약봉지를 재빨리 캐치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뺀질이 녀석은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입구에 딱 버티고 있네요. 고참이 용감하게 헬게이트 안으로 몸을 날렸는데 쫄따구 녀석이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라니. 후딱 약봉지를 챙겨온 저는 들어올 때부터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던 부비트랩을 설치해둔 화장실 문의 리모컨을 봤습니다. 나갈 때는 화장실 문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나갈 수밖에 없기에 자연스레 리모컨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리모컨은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화장실 문틈에 기대어져 있습니다. 나올 때와 똑같은 포즈로 말입니다. 그래, 그렇지. 달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 불을 딱 끄고 나오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정말 무사히 지옥의 입구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배준마는 약봉지를 건네받고 인사까지 던지네요. 다시 3층으로 돌아온 우리는 입이 바짝 타서인지 캔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아직 시간은 막 초저녁을 넘긴 때였지만 역시 하루 종일 육체적 시달림에 노출됐던 터라 다들 비실비실합니다. 대충 정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시커먼 어둠이 쫙 깔려있는 공간을 지날 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제가 한마디 던집니다.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직감한 뺀질이가 과도한 애교 모드를 펼치며 앵깁니다. 이 추위에 얼차려 한번 시도하려다 저도 뻔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뱉어냈던지라 그냥 웃고 맙니다. 박둥이 과장은 술이 조금 올라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재빨리 메인 프런트 대기실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초저녁이지만 사람이 많이 없더군요. 사실 스키장 거의 끝물이라 오신 손님의 태반이 부부 동반이나 단체 회원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간혹 보이는 젊은 친구들은 거의 매니아 냄새 솔솔 풍기는 사람들이었고요. 세 명이 멍하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니 놀러와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어 정말 처량하고 딱히 할 말도 없고 이거 이렇게 새벽이 올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화딱지가 막 치미는 겁니다. 너무 심심하지 않냐? 이러고 날 새려면. 그러게요. 사실 남정네 셋이 모여서 달리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물이라도 좋으면 헌팅 놀이라도 들이대 볼 텐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줌마들이고 그나마 볼만한 것들은 다 보디가드 하나씩 쾌차고 있었던 터라 처량해지는 우리 셋이었습니다. 그렇게 뒹굴뒹굴하다 보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미치겠더군요. 박둥이도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하고 있고 뺀질이하고 저는 술이 취한 것도 아니고 계속 들이킨 캔커피 때문에 잠이 확 깼습니다. 담배 피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질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깡다구에게서 연락이 안 오는 걸 보니 오늘 안 들어올 모양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축내고 있다 보니 어느새 11시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버티자며 결의를 다졌죠. 세 명이 다시 꾸벅꾸벅 졸다가 얼마나 지났을까 주위가 약간 소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게 대기실 안을 울렸기에 부스스 눈을 떴는데 입구 쪽에 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지? 한참 심심함이 극에 달한 우리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겼나 해서 슬슬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집고 고개를 들이밀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눈밭 뒤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 실성난 사람이 허우적대듯 뭐라고 악을 쓰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동작에 맞춰 함께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엄동설안의 눈밭 위에 나뒹구는 모습이 정말 섬뜩하더군요. 주위에 몇 사람이 그 사람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지금 쓰러진 듯 비틀거리며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 푹 파묻고 있는 이 사람은 빨간 점퍼의 아줌마였습니다. 옆에서 어깨를 잡고 부축하는 사람이 남편인 듯 보였습니다. 가만 보니 모여있는 몇몇 사람들은 저희하고 버스 같이 타고 온 스포츠센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모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대충 눈치챘던 것이 아마도 이 팀은 나이트클럽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빨간 점퍼 아줌마가 술에 너무 취했는지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난동을 피우나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 먹고 난동을 피운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옆에서 남편이 흔들었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었지만 할 수 없이 남편이 빨간 점퍼 아줌마를 들쳐업고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던 남편이 슬쩍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버스 우리 자리 앞쪽에 뒀을 겁니다. 그 말에 사모님이 걱정 말라고 바로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약간 걱정스런 안부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오고 갔고 이윽고 바로 상황은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제각기 흩어졌고 사모님은 무언가 망설이듯 쭈뼛쭈뼛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회다 싶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빨간 점퍼 아줌마 자리에 있었던 작은 가방을 분명히 그 작은 가방을 가져달라는 말 같았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슬쩍 흘러가는 말로 낮에 보니 저 아주머니 자리에 작은 가방 하나 보이던데 그 말에 사모님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네, 맞아요. 그때 보셨구나. 가방 가지러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를 보는 그 눈빛은 말 안 해도 압니다. 많이 당해봐서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실에서 주차장까지는 한참 먼 거리이고 아무리 주위 가로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고는 하나 자정이 넘은 이 어둠 속에서 여성 혼자 움직이기는 조금 꺼림칙했겠죠. 기사 아저씨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곳에 계시는 듯했습니다. 주차장이 좀 먼데 마침 저희가 할 일도 없으니 같이 가드릴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모님이 입가에 미소를 확 지으며 그래 주실래요? 길이 좀 무서워서. 네, 압니다. 무섭죠. 무서울 겁니다. 그러나 길이 무서울까요? 뭐가 더 무서울까요? 어서 뱉어내시죠라고 생각했죠.
물론 어제 휴게소에서 저와 나눈 대화 덕분에 사모님이 그런 것들이 버스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박둥이와 뺀질이는 조금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에게 제스처를 날렸습니다. 녀석들의 표정으로 보아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냐? 사서 고생을 왜 하지?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 새끼가 뭘 잘못 처먹었나? 미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 그래도 시간 때우기 삼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정도는 후딱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왜 그 버스에 다시 가고 싶은 용기가 솟아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시간에 차마 사모 혼자 그 버스에 못 보내겠더라고요. 단지 그 이유뿐입니다. 사모도 무서웠겠죠. 그 버스에 그것도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인데 혼자서 당신 같으면 가겠어요. 4명은 그렇게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우겨 넣으며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습니다. 잠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하고 고심하던 중 뺀질이가 한마디 날립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술이 좀 과하게 드신 모양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별일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말을 할 때 사모님의 얼굴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대기실에서 주차장까지는 한참 멀어 한동안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칼바람이 얼굴을 치고 지나가는데 온몸이 떨려옵니다.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죠. 저기, 그 전에 하신 말씀 있죠. 왜 버스의 인원이 맞지 않는다던가 하신 거요. 저는 확실히 작정하고 본론적인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자꾸 말끝을 이어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뺀지리와 박둥이 과장도 바로 느꼈을 겁니다. 껌껌한 야밤에 간간히 들리는 칼바람 치는 소리 속에 이런 오묘한 이야기를 꺼내는 나 자신이 이미 멘탈 붕괴 상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모는 몇 번 바닥을 보고 기침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뭐라도 따뜻한 것이 필요했는데 주차장 근처에 자판기가 있는 것을 보고는 따뜻한 캔커피를 뽑아 사모에게 건네주었죠. 간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커피를 받아드는 사모는 자꾸 우리를 힐끗힐끗거립니다. 사모가 아까 제 질문에 답을 안 해주니 저도 뭐라고 계속 추궁하듯 질문하지는 못하겠더군요. 주차장에 가까이 왔고 낮이라면 육안으로 그 버스가 잡혔을 겁니다. 지금은 한밤이라 주위가 깜깜해서 아직 육안으로 버스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캔커피 울짝이며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저쪽 어둠 속에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며 을씨년스럽게 모습을 보이는 버스. 우리 버스가 맞습니다. 주차장 모서리 부분에 세워뒀기에 주차장에서도 한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앞쪽에는 가로등 불빛이 환했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둠의 색깔이 짙어져 갔습니다. 버스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이런 일이 간혹 생겨요. 이상하게 말이죠. 사모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무슨 소리지? 아저씨가 저 버스 맞고 난 후부터요. 저 버스란 소리에 다들 경기를 하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야기 꺼내는 타이밍이 아주 죽여주더군요. 뺀질이하고 박둥이 과장은 헛기침까지 날립니다. 다들 주섬주섬 담배 한 대씩 꺼냅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입김과 함께 흩어지는 담배 연기를 보며 애써 놀란 가슴 다 잡습니다. 이 버스 뭐 문제 있는 버스 맞죠? 부적도 그렇게 많이 붙여두고 또 출발 전에 팥죽 같은 거 뿌리신 거 맞죠? 사모님은 저를 한번 획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를 한번 힐끗거리네요. 어제 휴게소에 있었던 대화 내용은 뺀질이랑 빡둥이 과장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모도 저는 아니고 뺀질이와 박둥이 과장이 신경 쓰여서 그랬던 거고요. 아저씨한테는 계속 말했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요. 이제 다 왔다 싶었죠. 저기 어제 낮에 제가 한 말 기억나시죠? 사람 덜 탔다고 분명 한 커플 덜 탔다고 저 확실히 봤거든요. 대머리 아저씨 한 분하고 흰 점퍼에 파마머리 아주머니 한 분. 이렇게 말한 것은 뺀질이와 박둥이 과장에게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사모는 약간 움찔할 뿐 조금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글쎄요, 오늘은 그런 분 없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아마도 뺀질이와 박둥이 과장이 있으니 말을 아끼시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말릴 짬도 없이 뺀질이가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형님이요.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 이상한 거 잘 보거나 느끼는 사람인데
자꾸 저희한테 버스가 이상 타고 올 때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결정타였죠. 사모님이 자꾸 말을 망설인 이유가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줄 만한 상대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야기가 뚝 끊어졌습니다. 버스 앞에 다 왔거든요. 캔커피의 온기만이 지금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전부가 될 정도로 말이죠. 능숙하게 버스 문을 연 사모님은 뒤를 한번 슬쩍 돌아보더니 올라탔습니다. 박둥이 과장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더군요. 심각하게 이 버스 타기 싫어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빨리 가지고 나옵시다. 웬일인지 뺀지리가 사모님 따라 먼저 올라갑니다. 버스 안에 불이 확 들어오니 그제야 마지못해 박둥이 과장도 따라 올라가고 저는 마지막 담배를 한 모금 깊숙이 땡기고 꽁초를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올라탔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그만 가방을 찾아온 사모님은 운전석 자리에 앉았습니다.